네, 스마트 팩토리 SQC 강의, 네, 품질 관리 기본 도구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네, 이거 첫 번째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자르고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길게 떠들 생각이 없었는데, 네, 원래 그래요. 원래 선생님들이 떠드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죠. 제가 좀 특히 그렇고, 아, 뭐 아시겠지만 뭐 이 동영상이 지금 올라가는 현재는 2020년이고 찍고 있는 현재가 2020년이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다들 개학이 연기되거나 그 사이버 강의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을 못 만나고 있거든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기회가 더 없어져서 네,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네,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도구 체크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도구를 언제 살펴보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금방 합니다. 체크시트는 뭐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어이구, 네. 응?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 네, 체크 시트는 말 그대로 체크 시트. 네. 스프레드 시트 할 때도 시트인데 요거 그냥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클립보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종이 하나 끼워서 여러분들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이런 걸 체크리스트라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체크하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체크 시트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도구냐 하면은 원래 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려면 특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것들이 통계적 품질 관리잖아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하려면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네, 데이터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우리가 뿅뿅 색깔, 어마어마한 뿅뿅 색깔을 쓸 수가 있죠. 그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네, 현장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제조 현장, 서비스 현장, 그 실제로 무언가가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건데 안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떤 폼에 맞춰 놓은 거예요. 양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양식을 가지고 가서 기입한다 이런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이게 무슨 품질관리의 7가지 기본 도구 막 이러면서 막 7인의 용사처럼 대단한 이름을 붙여서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량적인 데이터, 정성적인 데이터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그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체크 시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기준들로 교과서 기준들로 설명을 드리면 OW, 5W를 반드시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이렇게 수집을 하는지를 명확히 적게 돼 있어요. 데이터의 수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데이터의 관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이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데이터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입하게 돼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기입하면은 물론 뭐 수도 없이 많은 분석에 추후에 쓰이겠죠. 쓰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보통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요. 뭐 분량이 어떤 종류가 뭐 많이 생겼더라. 뭐 어디에 어떤 분량이 많이 생겼더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 외에도 이거 체크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체크리스트 자체로서의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몇 분 안 떠들었는데 좀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 도구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학생들끼리 이런 도구를 이미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통 3학년, 4학년일 테니까 이 도구들을 많이 써봤을 수도 있어요. 뭐 한 번 이상 썼을 것 같은 학생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썼냐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수집할 때 뭘 써요? 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있죠. 뭐예요? 네, 뭐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네, 설문조사 하잖아요. 네. 이때 폼이 바로 양식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이런 체크리스트, 체크시트에 좀 익숙한 편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품질관리 기본 도구에서 체크시트는 막 이렇게 뭐 개수 세고 뭐 이렇게 도수분포표 잠시 후에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항목은 5개고 이런 항목은 뭐 10개고 뭐 이렇게 세고 항목이 A, B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긴 하는데 뭐 꼭 이래야 된다,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본 도구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한 1차적인 그 자료 수집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제 바로 앞 도구에 비해서는 이렇게 설명의 깊이를 좀 줄이려고 하냐 하면 그냥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힘들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다양하니까. 또 하나는 과거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람이 수기로 기입을 하는 자료 수집이 많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줄어들었다는 거죠. 정성적인 자료라서 사람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뭐 이런 식의 방금 얘기했던 이런 자동화된 도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과가 다루고 있는, 우리 과가 지금 지향해 나가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정리돼서 수집되죠. 모니터링 할 수 있죠. 실시간 모니터링 뿐만이 아니라 이게 누적돼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과목 명칭처럼 스마트 팩토리 SQC,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세상에서는, 오늘날의 제조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체크시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좀 줄어들었다, 뭐 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본 개념, 이 체크시트라는 건 뭐 하는 거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다.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요 체크시트라는 도구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정성적인 도구 끝나니까요. 네, 조금 이따 이제 실습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기 혼자 신났죠. 네, 칭화입니다. 칭화는 영어로 stratification, 아이고야, 돼 있습니다. 네, 앞쪽에 그 전체 그림에 보면 다시 글 적혀 있어요. 네, 어디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된 좋죠 이거. 여기 보시면 stratification, 죄송합니다. stratification이네. 적을 때마다 글씨가 헷갈리더라고. 요거 하나가 요러면 되죠. stratification입니다. 네, 제가 왜 이걸 헷갈렸냐면 이렇게 층화를 해서 만들어지는 걸 스트라타라고 해요. 네, 스트라타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공업 수학 배운 학생들은 파티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파티션이 뭐였죠? 전체를 이렇게 합치면 전체가 되는 일정한 조각들로, 이렇게 베타적인 조각들로 나눠 놓는 것을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라타도 마찬가지.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눠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앞에서 특성 요인도랑 약간 비슷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특성 요인도도 전체의 결과물을 통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이걸 나눠서 살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냥 통으로 통계 분석을 하거나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했더니 이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 데이터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자 라고 할 때 요 층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도 역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물론 합리적인 기준이라 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조각 나눠서 각각 살펴보는 요 과정을 일컫는 말이에요. 네, 나눠서 보기 이렇게 불러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정량적인 데이터건 정성적인 데이터건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정량적인 것들을 다루게 될 테니까 후에 보게 될 히스토그램이나 산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관찰하거나 분석을 할 때 이게 그냥 봐선 잘 모르겠는데 좀 종류를 나눠서 볼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전체 데이터가 학생들의 그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때 요즘도 체육 시간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던지기 같은 거. 체력장이란 이름은 사라졌나요? 네. 점점 자신이 없어지네 이게 세대 차이에 대해서. 네. 던지기 같은 걸 했는데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일정한 통계를 우리가 잡아내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고 또 중학생 같으면 1학년과 3학년이면은 그동안 많이 크니까 또 학년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 집단, 최대한 동질한 집단 혹은 동일한 조건별로 우리가 데이터를 나눠서 살펴봐야 집단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달라지는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그거에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분류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는 거는 이제 뭐 경우마다 다르니까 얘기할 수 없긴 한데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나누든 죄송합니다. 정성적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든 아니면 정량적으로 뭐 이렇게 일정 무게 이상의 제품, 일정 무게 이하의 제품 이렇게 나누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나눴을 때 나눠진 각각의 조각 스트라타들이 최대한 나눠진 다음에는 최대한 동질할 거라는 것, 같은 조건일 거라는 것, 균일한 집단일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예측하거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자꾸 나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눈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 냅다 섞어놓고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게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학생, 여학생을 나눈다던가 체육특기생과 아닌 학생을 나눈다던가 1학년과 3학년을 나눈다던가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나눈 다음에는 얘네들끼리는 좀 비슷하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통계 분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게끔 기준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자료 이렇게 분리해서 층화를 한 다음에 각 스트라타에 대해서 정말로 일관성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구는 잠시 후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나 산포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제 다음 도구가 드디어 정량적인 도구가 나타납니다. 파레토 그림이에요. 파레토 그림은 그 빌프레드 파레토라는 분이 이제 개발하신 거고 이건 뭐 꼭 품질 관리 도구는 아니고 그냥 그 경제학, 수학 이런 도구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회학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회적 불균형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도구이자 분포이자 개념입니다. 파레토 분포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20-80 법칙. 20-80 법칙 이런 얘기를 하죠. 20-80 법칙이 뭐죠? 20% 상위 20%의 사람이 어떤 뭐 전체 집단의 생산이면 생산, 뭐 소비면 소비, 소득이면 소득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보고 뭐 제가 아는 어떤 직장인 친구는 네. 좀 이런 말 써도 되는 좀 써도 되겠지 뭐. 우리가 뭐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이렇게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어디선가는 이상한 사람이 꼭 있다. 이게 불변하고 항상 이렇게 어느 집단이나 일정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위 20%의 지랄 맞은 인간들이 전체 지랄 맞은 행동의 80%를 담당한다. 그래서 지랄의 20-80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얘기의 공통점들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막론하고 그 데이터가 균형 잡혀 있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불량으로 봤을 때도 불량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람에 의한 불량,
아까처럼 나누자면 기계에 의한 분량, 재료에 의한 분량 뭐 이런 것들이 항목이 있는데 사람에 의한 분량이 뭐 50건, 뭐 기계에 의한 분량이 31건, 근데 재료에 의한 분량이 146건 뭐 이러면 재료에 의한 분량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원인, 특정 분야, 특정 장소, 특정 시간대 뭐 이렇게 어떤 분류로 나누건 간에 데이터가 불균형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질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불균형한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럼 어디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는가를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불균형한 모습을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여기 지금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나 시각적으로, 왜냐하면 파레토 그림이 다이어그램이니까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처럼 어떤 시각적인 그림을, 도표를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을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집중되는 지점을 우리가 빨리 발견을 해서 여기구나 라고 발견을 해서 분량의 대표적인 원인이나 원인별로 나눴을 때, 혹은 분량의 형태로 나눴을 때는 분량의 가장 빈번한 형태를 파악해서 그쪽을 우리가 빨리 대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가로축이 범주로 되어 있고 세로축이 빈도로 되어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안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얘를 옮기면 되지. 가로축이 범주로 되어 있고 세로축이 빈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막대 그래프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재료에 의한 분량, 조금 이따 실습할 때 다시 볼 거예요, 자세히. 요게 뭐 사람에 의한 분량, 이게 기계에 의한 분량,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모양이 막대 그래프 모양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막대 그래프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바 차트라고 불리는, 바 차트 혹은 바 그래프라고 불리는 막대 그래프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막대 그래프가 여기 지금 언급되지만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네. 그럼 히스토그램과 이게 되게 유사하긴 해요. 막대 그래프를 사용을 하니까. 세로축이 빈도라는 것도 유사하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히스토그램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얘는 전체의 분포를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 그러니까 데이터의 전체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거고, 이 파레토 그림은 반대로 이 파레토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네, 한 지점에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지점을 찾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히스토그램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히스토그램에서는 이쪽도 수치값이고 이쪽도 수치값이에요. 그런데 파레토 그림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재료, 사람, 기계,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가로축이 범주형입니다. 범주형. 네. 한쪽은 범주형 데이터고 한쪽은 수치형 데이터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이쪽이 히스토그램, 뭐 조금 이따 다시 또 다루긴 할 건데 이쪽이 파레토 그림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둘 다 막대 그래프로 생겼어요. 그런데 파레토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가로축은 범주형 데이터, 세로축은 수치형 데이터입니다. 범주형 데이터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주형 데이터, 예를 들면 범주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네, 뭐 혈액형이라든가 또 뭐 있어요? 출신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범주형 데이터죠. 반대로 히스토그램은 역시 막대 그래프인데
이것도 뭐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쪽도 수치형 데이터고 이쪽도 수치형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평균이 이렇고 대충 이렇게 생겼네 라는 전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파레토 그림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이 특정 부분을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특정 부분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살펴본다, 더 집중해서 살펴본다라는 얘기는 또 뭐랑 연관이 되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층화라는 개념과 또 연관이 돼요. 네. 그래서 봤더니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거 재료에 의한 분량이 되게 많다. 그러면 재료에 분량이 생긴 케이스들만 이렇게 모아서 분량의 원인으로 이렇게 모아서 얘만 따로 본다. 얘만 추가로 다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과정이 바로 층화예요. 네. 이렇게 하는 과정, 이걸 추가 분석을 하겠다. 그럼 이 과정이 바로 층화입니다. 따로 떼어내는 거죠. 그 다음 얘도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기계에 의한 분량도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얘도 이제 추가로 뭐 분석을 하거나 관찰을 하겠다. 그럼 얘도 층화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에서도 층화를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파레토 그림이나 히스토그램이나 뭐 산점도나 이런 거에서 데이터를 보다가 이렇게 또 나눠서 보는 그 작업을 하는 것에 또 층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히스토그램이나 산점도에 좀 더 많이 쓰이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실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레토 그림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파레토 그림을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습을 하는 게 꽤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좋아하진 않겠지만 잠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실습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어요. 네. 실습 파일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에 제일 시트 1번에 보면 파레토 그림이 있습니다. 파레토 그림이 있죠. 제가 예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서요. 원래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A로 이렇게 하면 뭐 이거 다 뭐 지워줘도 되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 확대하면 잘 보이죠? 분량 내용, 그러니까 분량을 보통 부적합이라 그러는데 이제 부적합품이 발생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봤더니 뭐 기타 60건, 기판 분량이 100건, 벗겨진 분량이 50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타났어요. 크롬 분량, 뭐 흠 분량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거를 뭐 그냥 뭐 사실은 이 정도 데이터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뭐 크롬 분량이 제일 많네, 그 다음 흠 분량이네, 이쪽에 집중해서 살펴봐야겠다, 뭐 대처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은 데이터가 더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뭐 우선 이제 전체 합계가 몇 개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썸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주고 총 1080개의 분량이 있었네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비율도 한번 구해볼게요. 비율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누적 비율을 구하겠습니다. 비율은 60을 1080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게 뭐 이제 다들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에 익숙하시겠지만 이 보라색 1080은 안 바뀌어야 되니까 F4를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Shift 4번 달러를 이렇게 일일이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 나가면 제가 이제 그래프는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된 거고요.
각각이 전체 100%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썸이 딱 되니까요. 네, 합이 10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파레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비중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비중이 높은 것부터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범위 정렬을 해주시면, 아니면 여기 데이터를 눌러서 범위 정렬을 해주셔도 되고 우클릭으로 범위 정렬을 해주셔도 돼요. 데이터에 머리글행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택을 할 때 여기 밑에서부터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이러면 딱 자료만 선택을 한 건데, 위에서부터 선택을 하면 여기 이행부터 선택을 하면 첫 줄은 자료가 없잖아요. 그걸 머리행이라 그래요. 머리글행이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로 정렬을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 품수로 정렬을 해도 되고 비율로 정렬을 해도 돼요. A에서 Z면 오름차순이에요. 이렇게 커서를 가만히 놔두면 오름차순이라고 글씨가 뜨죠. 이쪽에다가 하면은 내림차순이 됩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누르면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크롬, 흠, 얼룩, 기판, 기타, 벗겨짐, 수세, 이렇게 해서 쭉 정렬이 됐고요. 누적 비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줄은 그대로 옆으로 선택을 해주고, 그런 다음 누적 비율이니까 이미 38.9%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24.1%가 들어온다는 셈이니까 위쪽과 왼쪽을 이렇게 같이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계속 더해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선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시나요? 데이터가 마지막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괜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렇게 지금 뭐 그려져 있고, 이건 뭐 제가 수정을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시겠다면 같이 한번 그려보면 되죠. 왜 이러냐?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부적합 품수와 비율을 이렇게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부적합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이걸 다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삽입 차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뭐 엑셀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삽입 차트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차트 유형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트 유형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일단은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되고, 지금 하나는 비율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콤보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콤보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 지금 나머지 하나 요 빨간색은 너무나 지금 비율이 작기 때문에, 요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계열에서 비율 계열은 오른쪽 축을 쓰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사실 우린 누적 비율이 필요한 건데, 그럼 누적 비율을 쓰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잘못 고른 것 같으니까 계열을 바꿔볼게요. 요걸 삭제하고 계열을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누적 비율을 추가했더니 이렇게 됐죠.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 데이터 자체는 내림차순이 됐고 누적 비율은 오름차순이 됐어요. 좀 크긴 한데 우선은 지금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축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오른쪽 세로축이 격자선이 지금 주요 격자선을 한 10개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숫자 데이터 맞춤 설정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오른쪽 세로축을 이렇게 해서 배율을 기본값으로 뭐 지금 돼 있는데요. 뭐 0.1로 한번 해볼까요? 0.1이 아니구나. 이건 기본값으로 해야 돼. 0에서 지금 100%까지인데 100%로 하면 마지막 지점이 잘 안 보이니까 110%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에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0.8이 이쯤인데 0.8을 달성하는 지점이 어딘지를 한번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한 80% 정도는 내가 좀 해결을 하고 싶다. 100% 모든 분량을 해결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뭐 요즘은 그걸 목표로 하지만 그게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도 많죠. 왜 그렇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분량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분량률을 낮추기 위한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래서 전체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 80%를 차지하는 분량은 내가 반드시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로 봤을 때 누적 비율로 이렇게 보면 4개 기판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 이 크롬 분량, 흠 분량, 얼룩 분량, 기판 분량까지 우리가 해결을 하면 전체의 86%의 분량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실제로 여기가 80%를 훌쩍 넘어간 지점이 나타나죠. 뭐 이걸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 누적 비율의 점 크기를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죠. 데이터 값도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기판 분량까지 됐을 때 86.1%라는 게 잘 보이니까 그러면 기판 분량까지 우리가 해결을 하면 나머지 요 기타 분량, 벗겨진 분량, 수세 분량은 물론 이 분량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모든 분량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요 4가지 항목 혹은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면은 이 큰 비율의 분량을 한꺼번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걸 단순히 분량 건수가 아니라 비율로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비율로.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각각의 분량 종류가 나타나 있고 아래쪽에 나타난 표는 각각의 이제 분량 건수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한 건마다 이 분량을 다시 재가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처리 비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돈. 지금 이렇게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돈이에요, 돈. 소수점을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 흠 분량이 260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한 개당 750원의 재가공비가 드니까 토탈 이 분량으로 인해서 흠 분량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긴 손실 금액은 19만 5천 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두 개를 곱한 형태로 다 손실 금액으로 정리를 하면 손실 금액에 따른 비율은 좀 달라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손실 금액에 대해서는 흠 분량이 가장 높아지는 거죠. 이건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시 누적 비율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80%를 차지하는 건 이렇게 3가지 흠 분량, 얼룩 분량, 기판 분량 이렇게 3가지다. 이 3가지의 분량을 해결을 하면 전체 손실 금액 36만 6천 원 중에서 85% 정도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위랑은 조금 결과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실습 파일을 올려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많이 이제 줄이지 않고 올려드릴 건데 나중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드리면 이런 그림이나 이런 숫자들은 드리지 않고 기본적인 값들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채워서 과제로 저한테 다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뭐 실습하고 나서 그런 과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험을 볼 때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 스마트 교실에서 크롬북을 사용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BYD라고 Bring Your Device로 여러분들이 각각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첫 시간에도 맛보기 강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실습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컴퓨터를 쓰는 환경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 손으로 그리고 뭐 손으로 계산하고 이런 거는 제 강의에서는 별로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꼭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는 거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그 실습 파일에 이렇게 댓글로 저한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동영상에다 질문해도 좋고 다른 경로로 질문해도 좋으니까 질문을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도구를 또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진도를 나가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진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네, 한두 개 더 살펴보고 실습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들 중에 좀 분량이 큰 건 히스토그램이에요. 히스토그램 하나가 조금 분량이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또 거짓말을 해보네요. 네, 힘들지 않으니까 네, 조금만 힘내서 다음 동영상 강의를 또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